6명의 여성이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2명은 참수되었습니다. 2명은 출산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명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 6번째 아내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곧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영국의 왕좌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녀의 이름이 적힌 체포영장이 이미 서명되고 봉인된 채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가느다란 우연만이 그녀를 전임자들의 운명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캐서린 파르, 헨리 8세의 6번째 왕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운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남성보다 더 똑똑했지만 절대 그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1512년 8월, 캐서린 파르는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의 성이 있는 켄달 캐슬에서가 아니라 그곳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시여 토마스 파르는 궁정의 측근이었습니다. 어머니 무드 그리는 캐서린 오브 아라곤 왕비의 절친한 친구이자 시녀였습니다. 헨리 8세가 훗날 내쫓아 1년의 비극을 열어젖히게 될 그 여성입니다. 모두는 17살에 캐서린을 낳았습니다. 캐서린이 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22세, 새 아이를 둔 과부는 모든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쏟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레이터, 우리는 이 세부 사항을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16세기의 과부, 재산도 법적 권리도 남편이라는 보호막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녀는 혼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캐서린은 언어, 문학, 음악을 배웠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에 능통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훗날 왕비가 된 후에는 스페인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캐서린이 어머니에게 내 손은 왕홀과 왕관을 쥐기 위해 태어났지 바늘과 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부터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1529년 캐서린은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에드워드 보러, 비슷한 나이의 젊은 남성으로 옛 역사책들이 혼동했던 63세의 정신질환자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게인스보로 올드홀에서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시아버지 토마스 보러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캐서린은 그에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로 조언을 구하며 결국 두 사람이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인내했습니다. 1531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533년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세의 캐서린 파르는 첫 번째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레이터,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21세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너졌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아프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똑바로 서는 법을 몸에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1534년 그녀는 존 네빌 남작과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보다 약 20살 많고 2번 과부가 된 남성이었지만 지위와 안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1536년 피그림 리지 오브 그레이스 반란이 잉글랜드 북부를 갈갈이 찢어놓기 전까지는 반란군이 스네프 성을 공격해 캐서린과 남편의 두 아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네빌은 런던에서 돌아와 협상해야 했습니다. 이후 헨리 8세와 토마스 크로멜 모두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습니다. 캐서린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가문은 독실한 가톨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혁파에게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1542년 겨울, 존 네빌은 중병으로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헌신적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아꼈기 때문에. 하지만 헨리 8세는 그해 2월 5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를 처형한 직후 그녀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543년 2월 16일 존 네빌이 아직 눈을 감지도 않은 상태에서 헨리는 캐서린에게 값비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귀한 청화 소매 장식 그리고 이탈리아 스타일의 가운을 특별히 주문 제작해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나레이터, 이 세부 사항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저에게 이것은 권력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례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임종을 앞둔 남편이 있는 집에 선물을 보내는 것, 그것은 구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권 선언입니다. 캐서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편함과 굴욕감 속에서 그 선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1543년 3월 2일 존 네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서린 31세, 두 번째 과부. 하지만 이번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과 함께,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시어머. 그는 그녀보다 몇 살 위였고 잘생기고 야심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줄을 어떻게 당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8세가 나섰습니다. 그는 세이머를 브뤼셀로 보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캐서린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헨리는 당시 52세, 비만의 다리 궤양으로 수시로 붕대를 감아야 했고 성미가 급하고 변덕스러웠으며 아내를 처형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43년 7월 12일 햄프턴 코트 팰리스에서 캐서린 파르는 헨리 8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6번째 결혼, 그녀의 3번째 결혼이었습니다. 4번째 왕비였다가 헨리에게 버림받았던 앤 오브 클레브스가 결혼식에 참석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나의 좋은 짐을 떠맡아 주었군요. 나레이터 앤 오브 클레브스의 이 말은 어떤 역사책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 방 안에 아무도 캐서린이 방금 무엇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지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자신도 포함해서. 캐서린 파르는 이전의 모든 왕비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헨리에게 아들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전임자들보다 젊거나 더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안정감 그리고 지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헨리의 세 자녀,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베스 모두와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5살 에드워드에게는 따뜻한 어머니처럼 다가갔습니다. 10살의 총명한 엘리자베스에게서는 잠재적인 지적 동반자를 보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메리와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버지와의 상처난 관계를 봉합해 나갔습니다.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왕위 계승 순위에 복귀시키도록 헨리를 설득한 것은 바로 캐서린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다음 순위로. 캐서린이 없었다면 역사 속에 엘리자베스 1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544년 7월 헨리는 마지막 전쟁을 위해 프랑스로 출정했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섭정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잉글랜드 전체의 통치권을 그녀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녀는 직접 손으로 최소 5건의 왕실 칙령에 서명했습니다. 전쟁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세를 주시했습니다. 헨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따뜻하고 신중한, 원치 않았던 남편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기기 시작한 편지들을. 나레이터, 이것이 캐서린 파르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영국 역사상 자신의 실명으로 책을 출판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한 권이 아니라 3권, 그리고 그 후 4번째 권까지. 그녀는 자신의 사비로 농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궁정을 여성 학문의 중심지로 변모시켰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도 그녀에게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전부는 헨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1546년 2월 첫 번째 공격이 닥쳐왔습니다. 앤 아스크라는 개신교 여성이 이단 혐의로 런던탑에 수감되었습니다. 가톨릭적인 왕비를 원했던 로드 채널러 위로슬리와 윈체스터 주교 가디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앤 아스크를 고문기구에 올려 수시간 동안 고문하며 캐서린의 궁정과의 연관성에 대해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앤은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1546년 7월 16일 그녀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고문으로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어 의자에 실려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이 다음 표적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드너는 기회를 기다렸고 그 기회는 오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헨리와 캐서린이 종교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헨리가 화를 냈습니다. 가드너가 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왕비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헨리는 캐서린의 체포영장에 서명했습니다. 그 영장이 우연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에게 충성스러운 시녀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장의 내용을 읽은 캐서린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통제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울음소리가 왕의 방까지 들렸습니다. 헨리는 전담 의사를 보냈습니다. 의사는 무슨 일인지 잘 알면서 캐서린에게 속삭였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굽히십시오.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십시오. 나레이터 이 순간이 캐서린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순간이 아닙니다. 책을 출판하던 순간이 아닙니다. 체포영장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읽고 울던 그 순간입니다. 그녀는 전임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화영대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캐서린은 헨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종교에 대해 논쟁한 것은 다리 통증으로 힘드실 때 기분을 전환시켜 드리려 한 것이었고 왕의 심오한 지식에서 배우고자 한 것이었지 감히 도전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헨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좋은 친구가 된 것이군, 여보. 다음 날 로드 챈슬러가 40명의 경비병을 이끌고 캐서린을 체포하러 궁정 앞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헨리는 그녀 옆에서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드 챈슬러를 불러 어리석은 자라고 꾸짖고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캐서린은 살아남았습니다. 1547년 1월 26일 헨리 8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병상으로 불렀습니다. 목격자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토록 충직한 배우자의 품에서 죽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울었습니다. 헨리는 그녀를 보내고 메리에게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1547년 1월 28일 이른 새벽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서린은 첼시의 오래된 저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헨리의 죽음 이후 불과 4달 만에 4달 그녀는 토마스 시머와 비밀리에 결혼했습니다. 헨리가 나타나기 전부터 그녀가 사랑했던 남성. 나레이터, 저는 이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을 꿰뚫어 보던 캐서린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에 대한 진실만은 볼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 시어머는 잘생기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계 없는 야망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캐서린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14살의 공주 엘리자베스에게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가 캐서린의 집에 머물게 되자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아침마다 엘리자베스의 침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해한 장난인 척했습니다. 캐서린에게도 그대로 전했고 그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던 캐서린은 처음에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1548년 4월의 어느 아침 캐서린이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그가 엘리자베스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떠나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따뜻한 편지를 그 소녀에게 보냈습니다. 캐서린에게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자신이 돌본 아이였지. 캐서린 팔을 생각할 때면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버텼을까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허락한 좁은 공간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그녀는 주변의 대부분의 남성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헨리에게 논쟁을 한 것은 그의 다리 통증을 잊게 해드리려 한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왕의 이름으로라는 명분 아래서 그녀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책은 이미 처형된 사람이 저자인 탓에 익명으로 출판해야 했습니다. 캐서린 파르는 흠없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붕 아래에서 엘리자베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걸맞지 않는 남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하지만 여성이 남편보다 똑똑해서는 안 되고 신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되고 5번의 결혼을 거치면서도 의심받지 않고 살아남아서는 안 되었던 그 세계에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교육받은 아이들을 통해 10살 때부터 그 가능성을 알아본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을 통해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캐서린 파를 6번째 왕비, 살아남은 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정확한 질문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가 아니라 그녀는 세상이 자신에게 허락한 좁디좁은 공간 안에서 무엇을 쌓아 올렸는가 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알고 보면 아주 많습니다.